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고당 전쟁 시작하겠습니다. 지도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이 지도는 지금 7세기 동북아의 지도입니다. 신라가 6세기에 진우왕이 한강 유역을 장악했죠. 근데 실은 진우왕 때는 함경도까지 이렇게 치고 먹어가지고 비열홀주라는 걸 설치했다라고 하고 뭐 진우왕이 황초령비, 마운영비 이런 비석도 세웁니다만 나중에 다시 고구려에게 빼앗기고요. 그래서 지금 영토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도에서 좀 아쉬운 게 천리장성이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이 그림을 빼려다가 그냥 씁니다. 근데 원래 이 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에는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그 천리장성이 압록강 어기부터 도련포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장성이 천리장성인데, 영계서문이 고구려 천리장성의 축조 책임자를 했다라는 건 기존에 있는 성을 중축하는 이 성이 천리에 걸쳐 있기 때문에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이 성 천리장성 표시는 좀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이 성 중에는 지금 건암성이라는 성이 살짝 이 정도 있는데 여기 쓸게요. 건암성이 굉장히 중요한 성인데 하나 빠졌고요. 보면 이제 이렇게 파랗게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아니죠. 강이죠. 요하입니다. 여러분, 요하의 서쪽이 요서고요. 요하의 동쪽이 요동입니다. 그러니까 요서는 우리 민족의 직접 활동 무대가 아니라고 하면 또 이제 환단고기만 믿고 그러신 분들은 야, 너 따위가 감히 우리 고대의 영역을 이렇게 축소시킬 수 있냐? 실제로 그런 댓글도 제가 봤습니다만, 제가 그 환단고기나 삼국사기나 역사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나중에 따로 한번 촬영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영역 문제만큼은, 그 다음 영토 문제만큼은 환단국에서 우리가 취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이 지역을 다 답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데, 요서는 일반적으로 거란족들이 사는 동네인데 당시 당에게 거의 복속돼 있는 상태고, 이 요동을 처음 우리 땅으로 만든 건 광개토 대왕이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서에는요, 중국 아이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지금 당나라 수도는 장안인데 이 유주라고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탁군이라고도 그 전에는 많이 불렸습니다. 그게 지금의 중국 수도 베이징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건너오다 보니까 요하가, 여기가 상류잖아요. 강이 시작되는 곳. 그런데 이쪽이 하류면 강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는데, 요서에는 비가 많이 오면 늪지대가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 근방에 늪지대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요택이라고 합니다. 이 요택을 건너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실은 수나라, 문제가 고구려 1차 침략했을 때 요택에서 하루 행군 거리가 12에 불과했다. 젊은 군인들이 12 행군했으면 하루에 4km 걸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군량미 어마어마하게 축냈을 거 아닙니까? 이때 고구려군이 게릴라전 전개해서 수문제에 고구려 정벌은 실패하게 되고, 근데 수문제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수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아들 수양제는 113만 대군을 이끌고 요택을 건너오는데 너무 엄청난 대군이니까 요택에서 우리가 요격을 하지 요격이란 표현이 좀 그런다. 게릴라전을 전개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수양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113만을 요동성 앞에서 이거 하나 깨는데 몇 달을 시간을 잡아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30만 별동대 만들어가지고 평양성까지 갔다가 사이가 저하된 군대가 살수가 청천강이라고 보면 을지문덕이 뚝을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30만 5천 명 중에 요동성 앞까지 살아 돌아간 자가 2,700명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제 방금 수문제와 수양제의 침략을 막아낸 건 영양왕입니다. 근데 수양제 살수대첩 당시에 이렇게 쳐들어왔던 수군을 평양성에서 작살냈던 게 고건무 장군인데, 그 고건무 장군이 영유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쟁 영웅입니다. 근데 그 영유왕이 친당 정책을 펼쳤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지도를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 고구려 서쪽은 중국이에요. 그런데 영유왕은 서수 남진 정책을 폈기 때문에 군부 강경파가 좀 불만이었다. 특히 영계소문이 불만이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린 내용이 뭐냐면, 영유왕은요, 당태종 이세민에게 너무 납작 엎드리고 조공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당나라 사신이 왔는데 그 사신을 그렇게 후히 접대하면서 당나라 사신에게 고구려 지도를 갖다 바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살수대첩 당시에 포로로 잡은 중국인 1만 명을 송환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을지문덕에
전승, 기념, 건물 같은 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걸 박살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군부에서 끌고 있다가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쿠데타로 죽이고 영유왕의 시신을 시궁창에 던져버렸다는 말씀까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제 당태종 이세민도 전쟁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 명분이 뭐야? 야, 영계소문 내가 뭔데? 우리 당나라에게 납작 엎드리고 잘하고 있었던 영유왕을 죽이고 네가 쿠데타를 내. 건방진 영계소문. 그리고 영계소문이 권력을 잡고 신라를 잡고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 신라는 당나라에게 또 납작 엎드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야, 영계소문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엎드려 충성하고 있는 신라를 함부로 공격해. 신라 공격하지 마. 그랬더니 영계소문이 뻑큐 날려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전쟁 명분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태종 이세민은 정관에 치라고 해가지고요. 와, 정말 위구르, 토번, 돌골 다 복속시키면서 어마어마한 당나라 안정을 이룬 군주고 전투형 군주, 전쟁의 신이라고까지 불렸던 사람인데 자신의 승상 위징이 죽으니까 이제 고구려 정보를 준비한다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도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고구려 정보를 준비한다고 할 때 위징이 죽고 병력을 출발시키기 전에 실은 당시 이세민이 가장 아꼈던 장군은 이정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당나라 역사상 최고의 명장 중에 한 명이죠. 이 이정 장군 어마어마한 친구인데 돌골 막 개박살 낸 친구예요. 근데 이정이 함께 출병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기록들을 보면 이게 조선상고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작년에 규염객전에서도 이정이 영계소문의 제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중국 측 기록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정이 당태종 이세민의 고구려 정벌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논리가 뭐냐? 영계소문의 지략과 병법은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영계소문을 이기기 쉽지 않을 테니 폐하께서는 고구려 정벌을 중단하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당태종 이세민이 야, 그럼 이정아, 내가 직접 군대를 몰고 가서 고구려랑 싸울 텐데 나하고 영계소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겠냐? 그러니까 이정 대장군이 죄송하지만 정말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폐하께서는 영계소문을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느 누구보다 영계소문을 잘 압니다. 제가 영계소문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태종 이세민이 야, 그럼 네가 따라와서 나를 도와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정이 어찌 제자가 스승과 자웅을 겨룬단 말입니까? 저는 당나라에 남아서 수도 장안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당태종 이세민이 이정을 죽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세민도 보통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그 이정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이정을 자기 아들을 보호하게 만듭니다. 태자는 장안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당태종 이세민이 출병하는데 최고 대장군이 또 이세적이란 장군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세적, 이세민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세적이 이세민의 형제도 아니거든. 그래서 감히 내 이름이 황제랑 비슷하다 그래서 세자 지어버리고 이름을 이적으로 바꾼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돌고래 대장군, 개필하력 이런 친구들과 함께 이제 출병합니다. 드디어 이제 고당 전쟁의 시작입니다. 근데 당태종의 병력이 중국 측의 기록을 보면 10만 정도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코미디입니다. 왜 그래? 왜 그런 표현을? 중국 애들 역사서는요. 다 위서야, 위서. 이 자식들이 자기들 아니 여러분 나중에 우리 실록 제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실록은요. 왕이 정치적으로 전혀 개입하지 못합니다. 역대 우리나라 조선의 군주 중에 실록을 직접 보고 했던 왕은 연산군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의 황제들은 아주 역사를 더군다나 당태종 이세민은 자기가 자기 형제 2명 죽였던 현무문의 정변에 대해서도 서술을 다시 하겠던 군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은 이 고당 전쟁을 가지고 중국사를 보고 모든 내용이 진실이겠거니 받아들인 건 진짜 거의 바보 짓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워낙 우리 측 기록이 없다 보니까 삼국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12세기 역사서잖아. 또 중국 측 기록을 그대로 이렇게 참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 중에 인물 이야기는 화랑새기도 이서소리가 듣지만 그 다음 조선상고사나 환단곡이나 이런 데 내용을 약간 인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태종이 이제 출병하는데 병력 10만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0만에서 50만 정도로 봅니다. 또 이렇게 영계소문을 막 이렇게 국뽕 태우고 싶으신 분들은 아니다, 이때도 100만이 쳐들어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태종 이세민은 후양제 고구려 정벌의 실패를 교훈을 삼고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성을 공격하는 발석차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한 30년 지났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 발석차인 포차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고구려 성벽을 깰 수 있게끔 공성장비를 다 갖추고 쳐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쳐들어온 시기를 보더라도 4월 딱 1일 날 출병합니다. 그래서 4, 5, 6, 7, 8, 9, 10, 한 7개월 정도. 왜냐면 여기 만주는요, 여러분 제가 11월 달에 답사했는데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제의 가장 큰 실수는 113만 병력을 여동성 하나 깨는데 주력했다는 건데, 여기 있는 이 많은 성들 중에 그래도 규모가 제일 크고 중요한 성이 여동성이고, 제가 볼 때는 신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당태종 이세민의 군대를 보세요. 1차 침략을 보시면 베이징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군대를 쫙 쪼개죠. 신성, 현도성, 계모성, 여동성 이렇게 쪼개서 성을 공격했는데 10만 병력으로 쳐들어왔다고? 겨우 2만 병력으로 여동성에 군대만 2만 있는데 여동성을 공격한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얘들이 여기 있는 건암성까지 공격합니다. 실은 화살표가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이 비사성은 해군이 와서 실은 점령을 하긴 하는데 비사성까지는 육군으로 내려가긴 너무 머니까. 근데 얘들이 얼마나 머리를 썼냐면 부여성은 너무 북쪽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건드리기가 불편한 성이고, 여기 있는 여동에 있는 많은 성을 공격할 때 제일 가에 있는 신성과 건암성을 먼저 공격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만약에 이 현도성이나 이런 성을 공격하면 이렇게 에어파일 수가 있잖아. 근데 신성을 공격하면 도와주는 방향이 한쪽 방향밖에 안 되죠. 자, 그런데 중국의 역사서에 이 신성과 건암성에서 패배는 이 새끼들이 기록을 안 해. 오히려 중국 아이들은요, 이 고당전쟁에서 3대 전투를 신성 전투, 건암성 전투, 주필산 전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시성은 너무 처참하게 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성을 점령하지 못해요. 건암성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신성과 건암성에서 얼마나 막혔는지가 기록이 안 나와. 그런데 대신 계모성은 점령당합니다. 현도성은 아주 쉽게 점령당하고, 문제는 이 수양제의 113만 대군을 맞서 싸운 여동성, 이거 진짜 반지의 제왕으로 치면 오크들 113만이 쳐들어오는데 그 인류 역사상 단일 성으로 가장 많은 공성 병력을 막아낸 성이 여동성이라니까. 근데 여동성이 10일 만에 점령당해요. 왜냐? 진짜 운이 안 좋아. 물론 이제 공성 장비 포차가 성벽을 깹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돌이 300m를 날아가서 깬단 말이지.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창고에 불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여동성이 화염에 불타버려요. 그리고 바람 때문에 그 불난 그 재들과 그 뭐라고 해야 돼? 바람에 사람들이 다 불에 옮겨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2만 병력 중에 1만 병력이 싸움이 아니라 불에 타서 죽어버려요.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여동성까지 깨지고 그 다음에 백암성주는 병신같이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태종 이세민 입장에서 남은 건 뭐야? 안시성이야. 지금 신성과 건암성은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신성과 건암성의 성주 이름도 여전히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나머지 병력을 가지고 일단 안시성으로 갑니다. 물론 당태종 부하들 중에 5천 병력만 주시면 평양성으로 제가 직접 돌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장군도 있었지만, 예전에 살수대첩의 패배를 교훈 삼아서 당태종은 아니다. 안시성을 깨고 나머지 성들도 깨고 들어가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안시성까지 갈 때가 한 6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4월에 쳐들어와서 2달 만에 나머지 성들을 꽤 깼죠. 그러니까 당태종 이세민은 전쟁 잘하는 사람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안시성까지 가니까 영계소문이 구원 병력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좀 이상하죠. 아니, 영계소문은 당태종 이세민이 직접 친정을 해가지고 오는데 왜 영계소문은 평양성에 그냥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평양성에 뭔가 정치적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또 하나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수문제가 여택에서 공격당했던 것처럼 당태종 이세민이 여택을 건널 때 왜 게릴라전 전개하면서 당나라 병력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여택을 무사히 건너오고 난 다음에 당태종 이세민이 야, 영계소문이 병법에 통달했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고구려 권력자였다라면 우리 당나라 병력이 여택을 건널 때 공격했을 것이다. 영계소문 피식했단 말이죠. 당태종 이세민이. 영계소문에 여러 활약들이 기록이 안 나와요.
1900년대에 여러분 이 지역을 답사하거나 독립운동가들이 가면 이 동네에서는요, 우는 아이들에게 연개소문 온 다음에 울음이 멈춰서 연개소문 이름이 여러분 1000년, 1500년 이상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연개소문이 안시성 전투 이후에 이런 것들을 했고 이런 활약을 통해서 이 모든 게 연개소문의 계략이었다는 걸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요. 연개소문이 왜 여택을 건너겠을까? 근데 여택을 너무 자신있게 건넌 당태종은 여택을 건널 때 부교, 다리도 다 불질러 버립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여택이라는 늪지대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겠다. 무조건 이기고 돌아가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어. 근데 연개소문은 그 여택을 또 건너게 만들었어. 왜? 네가 우리 고구려 성들을 무시하나 본데 와서 한번 개박살 나봐. 여택을 건널 때 그 당나라 병력은 사기가 충천에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대병력을 공격하면 고구려의 손실도 상당할 거 아니야. 너희 성을 몇 개 점령할 지연정 여기서 배도 고파보고 부상도 당해보고 한번 혼줄 나봐. 내가 알아서 너희 식량 배급은 알아서 다 끊을 거야. 그럼 아마 거지꼴 돼서 여택으로 돌아가겠지? 그때 다 죽일 거야. 그 생각을 연개소문은 진짜로 미리 했어요. 근데 성이 몇 개 깨지니까 이건 좀 놀라운 일이었어. 그래서 연개소문이 15만 병력을 보냈다라고 중국 측 기록에 나옵니다. 15만 병력. 그래서 당시 총사령관이 고정이 대대로 고구려의 총리죠. 그리고 이제 고연수, 고혜진 이런 친구들이 사령관인데 고연수, 고혜진이 당시 5관등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대령급입니다. 그럼 여러분 15만 병력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그것도 고구려의 개마무사, 완전 중갑 철기병 15만 명? 이런 병력이 과연 고구려에 있었을까? 당나라 입장에서 자기들이 좀 이긴 전투 같으니까 고구려 병력을 부풀리지 않았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이 15만 병력이 안시성을 구원하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대대로였던 고정희 장군은 자, 지금 당나라 병력은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지쳐있고 쟤네들 식량이 부족할 테니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하지만 젊은 친구 고연수, 고혜진이 당태종 이세민을 사로잡겠다라고 하면서 고구려 철기병이 당태종 군대를 공격하다가 고연수, 고혜진이 포위망에 갇히게 되고 항복을 하죠. 안시성 전투 영화 보면 이 장면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당시 포로로 잡은 병력이 15만이었다, 16만이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또 그걸 당태종 이세민이 돌려보냈대. 이런 개구라가 어디 있어? 이게 구당서예요. 당나라 역사서를 대표하는 구당서, 신당서가 있는데 16만 명을 잡았다는 것도 웃긴데 병력을 16만 명을 돌려보냈대. 아니 돌아가면 걔네들이 다시 고구려 군대가 돼서 또 쳐들어올 텐데 돌려보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고구려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구당서 16만 명이 신당서에는 아니다, 포로로 잡은 건 3만 명이다. 자치통감도 한 3만 명이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3만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고연수와 고혜진은 잡힌 건 사실이에요. 근데 고연수, 고혜진이 15만 병력을 전부 다 이끌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자신들의 부대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 남부 욕살, 북부 욕살 고연수, 고혜진이 자신들의 부대와 함께 체포당한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3만 병력 정도가 포로가 된 것 같고 기록에 입각하면 말갈병사 3,300명은 산채로 땅에 생매장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실은 고구려 병력까지 항복하지 않았던 병력을 다 죽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고연수는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항복을 했는데 아니 당태종 이세민이 패배해가지고 거짓거를 하고 여태에서 도망치면서 화병 걸려가지고 죽어버린 게 고연수고요. 고혜진은 나중에 이제 당나라 장안까지 가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필산 전투에서 과연 15만 병력이었는지도 좀 의구심이 가지만 15만 병력이 다 패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고연수나 고혜진 부대 정도가 패했을 것이고 고정희 부대는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이게 아마 안시성으로 함께 들어가서 당태종 이세민을 막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니면 안시성을 당태종 이세민이 공격할 때 고정희가 바깥쪽에서 진을 치면서 계속 게릴라전으로 당태종 이세민의 병력을 조금 힘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이걸 주필산 전투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또 중국 측 기록에 보면 이 고구려에 출병했던 당나라 병력 중에 가장 많은 병력, 당나라 병력이 손실을 보는 곳이 또 주필산 전투라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필산 전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짜 당태종 이세민이 도망쳐갈 때는 거짓골로 도망쳐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필산 전투에서는 솔직히 당나라 전 아이들이 뭐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역사학자까지 있을 정도가 주필산 전투입니다. 네, 좋아요. 주필산 전투에서 우리가 졌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안시성이 남았잖아. 이 안시성을 놓고 그대로 평양으로 돌진하기는 당태종 이세민이 조금 꺼림칙했어요. 안시성이나 신성이나 건안성에서 이렇게 군대를 몰고 나와서 퇴로를 끊어버릴까 봐. 그래서 안시성 공격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안시성주 양만충과 만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영화와 연결시켜서 안시성 영화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지만 영화 속에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고 실제 안시성 전투는 이러했다는 말씀을 지금 이 지도가 아니라 다른 컨셉으로 촬영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